안녕하세요. 오늘 간호사의 노동 현실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김현수 간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과병동에서 4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병동 노조 대의원 활동과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행동하는 간호사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의 노동 현실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먼저 간호사 노동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호 인력 부족 문제, 공짜 노동과 교대 근무제 문제, 그리고 불법 의료와 피해 간호사 문제, 신규 간호사 교육과 간호학생 실습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부산의 간호직 공무원 이모 씨가 돌아가셨고, 그 전에도 서울의료원 서지훈 간호사님,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박선옥 간호사님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남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이 로테이션을 강요받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도되지 않은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자살 위험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간호사가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간호사들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간호사들을 벼랑 끝으로 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에 간호사 태움에 주목하면서 자극적인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인성이 문제다, 간호사들의 조직 문화나 여초 집단의 그런 문화들이 문제이다라는 그런 보도나 포털 사이트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간호사의 인성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간호사 문제의 진짜 원인은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적어봤는데요.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과 환자 수, 그리고 부실한 교육 시스템, 불법 의료와 업무 전가, 이런 것들이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겪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병원의 묵인이나,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과 퇴사 강요, 그리고 꼭 간호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의 폭언이나 타 직종과 간에서 생기는 갈등들도 그런 폭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 문제의 진짜 원인은 그런 태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과 사회적 방임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간호사의 이직 사유 1위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뽑았고,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가 발표한 간호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간호사들이 갑질로 경험한 것들로 시간의 수당 미지급 문제나 식사시간 미보장, 휴게시간 미보장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간호사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병원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을과 을의 갈등이 아니라 진짜 갑에 의한 갑질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드린 순서대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동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병상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병상 정도로 OECD 국가 중 2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OECD의 평균 간호사 1명이 6명에서 8명 정도 환자를 돌볼 때, 한국에서는 15명에서 20명 정도를 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차 병원에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들의 하루 일과를 적어봤어요.
이렇게 직접 간호 행위 이외에도 이 간호 행위에 대한 기록과 보고 그리고 행정 업무, 기타 업무 등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요. 간호사 1인당 평균 종합병원 환자 16명, 그리고 병원급에서는 43명을 간호하면서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는 배치되자마자 잠깐의 교육만 받고 이런 전문적이고 복잡한 간호 행위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사들의 사직과 간호사들의 정말 직장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겪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들 중에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간호사가 전체의 54%,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한 간호사가 70.6%, 그리고 식사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한 간호사가 31%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사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45.5%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전체 산업 분야 이직률인 4.8%보다 9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간호사들 5명 중 4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면허 보유 간호사 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OECD 평균보다 1.5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도 OECD 평균이 68.2%일 때 한국은 50%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간호대 졸업생 수가 부족할까요? 한 해 동안 한국의 간호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48.5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간호대학 졸업생 수와 간호조무사 과정 이수자를 합한 숫자를 너싱 그래주에이트의 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호대 졸업생들이 많은 상태인데, 한국의 간호대 정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만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안에서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 공공간호사제 도입만을 해결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사에서도 2022학년도에 대입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또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에서는 어떤 간호인력법과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미국 최초로 간호사와 환자의 최소 비율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미 1900년대부터 간호사당 환자 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으로도 제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과 같은 집중치료실은 1대2나 1대1의 간호사당 환자 비율, 그리고 내과 외과 병동은 1대5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병상 종류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수가 상세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도 중환자실의 경우 1대1 또는 1대1을 유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호주의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당 환자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프랑스도 병원의 간호사 배치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보건청이 이를 감독해서 최소한의 수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92년 제정된 간호사 등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간호인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그리고 47개 도도부현마다 간호사 센터가 있어서 유휴자와 이직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행 의료법과 간호사 배치 기준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1962년부터 60년간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의료법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인데, 여기서 1인당 환자 수가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가 아니라 연평균 1일 환자 수를 전체 간호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종합병원 병원의원의 경우
연평균 일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환자 12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간호사 수에는 일반 병동뿐만 아니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고, 간호사 수에 교대 근무, 데이, 이브닝, 나이트 번과 오프 간호사 숫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1.5명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2.5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해결 과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로 변경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배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제와 그 해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당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1에서 7등급으로 나누어서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런 병상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눈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2019년도부터 변경이 되긴 했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제외되고, 그리고 미신고 기간과 7등급 기간이 감산 페널티가 동의를 해서 신고하지 않는 기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7등급에서 미신고 기간을 분리해서 페널티를 좀 강화하고 나서는 이제 신고하는 기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해결 과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본 등급을 최소 의료법 기준에 맞추고 이제 의료법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간호관리료 감산폭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1등급 위에 S등급을 신설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의 임금 격차와 지방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간호사의 월 임금 평균은 35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임금 분포가 최소 167만 원부터 최대 750만 원으로 임금 격차가 4배 이상이었고, 그리고 문제는 동일 경력 하에서도 간호사 임금 수준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가 1명도 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충북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0.1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서구는 인구 1000명당 35.6명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그 의료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작년 말에 국민의당 최현숙 국회의원이 지역 공공 간호사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지역 공공 간호사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하는데, 지역 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에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병원협회나 대한간호협회는 찬성 의견을 보였고요. 우선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한데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 공공간호사제를 시작해서 충남에서 20년도 12월부터 시작하고 매년 인원 확대 계획과 예산을 이미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호사제도의 한계점은 우선 면허 박탈과 장학금 반환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간호학생의 꿈을 담보로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지역 공공간호사 제도를 이용해서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이제 임상 현장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많은 간호사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간호사들도 있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간호사라든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간호사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면허를 박탈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그 기관에 병원에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공공 간호사 법안에는 지방의료원 간호사의 복지, 임금, 교육, 근로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임금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간호사는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임금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간호사 교육도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간호사당 환자 수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간호사 표준 임금제의 도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영국과 호주와 독일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이제 대부분이 공공병원이어서 국가 보건 서비스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간호사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과 전문성 등에 따라서 세분화된 표준 임금이 적용되고 있고, 호주와 독일도 이러한 표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상이 100%,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인데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상이 8%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용된 사례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영국이나 호주나 독일의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시사점은 이런 표준 임금제를 통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임금제가 있어서 주 내에서는 임금이 동일하고 주별로도 간호사 임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형 병원의 간호사 쏠림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라도 이런 시범 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과 노동과 이제 교대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호사는 공짜 노동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요. 간호사 1인당 주당 초과 노동 시간이 6.9시간이라고 의료연대의 이제 초과 노동 실태 조사 결과에 나왔고, 그리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할 때 고인이 출근한 8일간의 초과 근무 시간이 45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기 출근한 간호사의 60%가 업무가 많아서 근무 시간에 도저히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그리고 연장 노동을 하는 간호사의 57.6%는 인수인계 시간에 환자가 몰려오기 때문에 일을 끝마칠 수가 없고 일이 계속 남아있어서 연장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병원의 63.63%가 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제가 2018년도에 신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처음에는 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을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에 OCS 로그인 장치가 도입되고 나서는 그 연장 근무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왜 공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간호사들은 이제 3교대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24시간이 888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인수인계를 주고받는 교대 근무 특성상 8시간 안에 근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앞뒤로 환자를 파악하는 시간, 그리고 뒤에 일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주고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도 포함이 원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8시간이 넘어가면은 0.5배 가산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공짜 노동이 없는 것처럼 다양한 꼼수가 없애려는 그런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병동 간호사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많은 환자를 보면서 도저히 8시간 안에 해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간 근무 회복되지 않는 간호사의 이제 하루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간호사 근무표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그 휴무가 한 달에 6개 정도 뿐인데 그 6개조차도 나이트 오프여서 이제 잠만 잘 수 있는 오프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근무표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근무표는 이제 나이트 오프 데이나 나이트 오프 이브닝 근무가 있는 근무표인데, 밤샘 근무하고 나서 이제 쉬고 다음날 새벽 출근하면은 수면 리듬이 깨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교대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오전 7시나 8시에 이제 업무가 끝나고 집에 와서 오전 9시, 10시부터 잠을 자서 저녁 5시, 6시 정도에 잠을 깬다고 했을 때 이제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아침까지는 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밤을 꼴딱 샌 상태에서 다시 오전에 근무에 출근하게 돼요. 그러면 몽롱하고 아주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로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나이트 오프 데이다, 나이트 오프 이브닝 이런 근무나 3일 연속 밤샘 근무에 오프를 하나만 붙여주는 이런 패턴은 사실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위반이에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이틀 이상 연속한 경우에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이것을 준수하고 있는 병원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야간 노동과 과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나이트 근무 간호사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하루 1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장애, 특히 오전 4시에서 수면 장애가 그 간호사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전 4시에서 6시에 수행되는 업무가 완성도가 낮고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투약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 간호사들 중 하루에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말한 간호사가 59%로 나타났고, 그리고 3교대 간호사의 84.2%가 최근 3개월 동안에 자고 일어나도 기진맥진하고 극도로 피곤함을 경험한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실제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인데요. 그런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2137시간으로 1위인데, 간호사는 이 시간보다도 많은 한 해 평균 2436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제정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그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첨부했는데, 일단 야간 근무 시간을 8시간 근무로 원칙을 정했고, 그리고 월 야간 근무를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14일 이내로 제한했고, 그리고 야간 근무를 이틀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권고한 수준이어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자율적인 노사교섭으로는 단체협약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법과 산안법에는 그런 야간 노동에 대한 시간대 규정만 있고, 야간 노동이나 야간 노동자 정의 규정이 없고, 이런 야간 작업 시간대와 길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모법이 아니라 시행 규칙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전체 노동 시간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일단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자 보호 조항을 법으로 담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속적인 야간 노동을 제한하고, 월 단위 야간 노동 횟수를 제한하고, 또 야간 노동자에 대해서 휴식과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법에는 야간 노동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의 시행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참고해 볼 만한 것은 프랑스의 노동법전에는 야간 노동을 제목으로 하는 별도의 절이 있고, 그 안에 야간 노동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국가들의 교대 근무제 개선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간호인력의 근무 시간이 모든 병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간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 덕분에 이제 간호사들 중에 60%는 전일제이고 파트타임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뭐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이유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플로팅 널스가 여러 병동에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업무 과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정책 사업으로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정규 직원에 해당하는데도 주 38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기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간호사 평균 연령이 28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근속 연수는 평균 5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28살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치면은 내년 정도에 그만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 주 같은 경우에는 활동 간호사 평균 연령이 45세이고 호주 전체 간호사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4시간 정도라고 해요. 한국의 간호사들은 평균적으로 52시간 훨씬 뛰어넘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해외의 교대 근무제 개선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간호사의 이런 교대 근무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많은 해결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삼성 서울병원에서 도입한 유연 근무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낮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고정 또는 데이 이브닝, 데이 나이트 또는 이브닝 나이트, 야간 전담, 12시간 2교대 이렇게 다양한 근무 형태 중에 간호사가 직접 원하는 근무 형태를 골라서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근무제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70% 이상이 자기가 원하는 근무제를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고 이 근무제가 도입된 후에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팀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베테랑 간호사로 구성이 돼 있고 이 간호사들이 병가나 인력 결손 등으로 갑작스럽게 휴가가 잘리는 간호사가 있을 때 대체 인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3교대 근무제 외에도 간호사들의 교대 근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이 공공병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 의료와 PA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학계열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호대학교 정원이 10,000명에서 20,000여 명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의학 분업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현재까지 14년째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의사 인력 부족이 의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공백을 만들어내는 만큼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신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PA 간호사라고 들어보셨나요? PA라는 것은 피지션 어시스턴트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줄임말인데 병원 간호사의 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가 전국에 4,81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조사에 나온 통계뿐만 아니라 한 대략 10,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PA 간호사의 56%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PA 간호사의 93.4%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과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A 간호사가 하고 있는 불법 의료들에는 구두 처방 대리 입력, 각종 검사 처치 시술 처방, 그리고 약물 검사 시술 등 정규 처방이 있었고 각종 배액간 관리, 수술 후 처치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아이디로 대리 처방뿐만 아니라 경과기록지라든지 소견서 진단서 같은 대리 기록을 하는 행위도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대리 수술, 대리 동의서 작성, 대리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의 그런 불법 의료 행태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PA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우선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전공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전공의 수련 시간이 제한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너무 많은 근무 시간을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전공의 특별법은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의사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 병동에서 3년차 이상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을 PA로 내부 발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경력 간호사들이 PA로 발탁되면서 경력 간호사 자리는 이제 신규 간호사로 대체되고 의료 현장 인력 운영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확립을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를 이제 펼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PA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만약 의료사고나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 간호사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실히 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했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보건사, 조산사 간호법을 통해서 이런 간호사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율이 되어 있고, 프랑스는 독립된 간호법은 없지만 프랑스 공중위생법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45개로 상세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각 주별로 간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덴마크, 영국, 대만,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이미 세계 90여 개 국가가 간호사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나 각종 협회들의 반대로 인해서 간호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간호사 관련 규정도 독립법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오는 8월 3일에 보건복지부가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에 대한 이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문 간호사 영역이 보건, 마취, 감염관리, 응급, 노인, 임상 등등해서 13개 분야가 있는데, 이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를 공개했고, 그 개정안의 분야별 업무 범위 각 호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서 이제 이 전보다는 의료 현장에서 다양하게 수반되는 상급 실무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지나치게 많은 분야로 13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과 재정비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고, 그리고 보다 명확한 업무 권한과 제한이 필요하고 이제 법적 책임도 부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병원 내 전담 간호사, PA의 업무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WHO에서도 전문 간호사 제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총 78개국에서 전문 간호사 역할이 있다고 WHO가 보고하였고, 그리고 전문 간호사가 지방에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고 도시 지역의 취약 집단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서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문 간호사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 간호사는 자율적인 치료 처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위 요건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 석사와 널스 프랙티셔널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 또는 간호실무 박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2025년까지 이러한 MP의 학위 요건을 간호실무 박사 취득으로 일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 이제 산간 벽지에 위치한 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잘 가지가 않아서 전문 간호사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별로도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전문 간호사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자격 시험도 더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프라이머리 케어 널스 프랙티셔널로 이제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 1차 의료 중에서도 가정 분야의 69%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는 불법 P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의 PA의 개념은 좀 달라요. 꼭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다른 의료인들과 협력적으로 의료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고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허가받았으며 처방권이 있다고 하는데 간호학 학사일 필요는 없지만 4년제 학사와 3년간의 의료 관련 경험 그리고 석사학위, 보드 이그잼 통과 이렇게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인력 부족과 불법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전담 간호사를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합법 전담 간호사가 아직 불법 인력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이 단독적으로 전담 간호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결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현재 전공의가 부족한 소아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외상외과 등 기피과에 대해서 수술이나 처치 수가를 개선하고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를 보았을 때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인 6.8회보다 2.5배가 높았다고 해요. 근데 참고해 볼 것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서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야지 2, 3차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라는 것이 현재 상종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공의만으로는 입원 환자의 처방이나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주치의가 부족해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페이가 비싸가지고 입원 전담 전문의를 많이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한 논문에 따르면 입원 전담 전문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하에 입원의학 전문 간호사를 신설하고 협업하는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 우선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증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향후 미국식 모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차 의료에도 일단 이런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피과의 경우에 간호사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불법 보조 인력에 의해서 환자 모르게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 의료가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내가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 행위를 받는 것인지 의사에 의해서 행위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과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일단 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수술장에 누가 들어와서 집도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통해서 불법 의료가 근절돼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과 간호학생 실습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신규 간호사들이 사직률이 45.5%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간호사 교육이 굉장히 부족해요. 보건의료 노조는 평균적으로 보건의료 노조가 44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병동의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0곳밖에 없고 27곳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60% 이상이 3개월 미만 교육을 받고 있고 평균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휴일을 제외하고 순수한 날짜만 봤을 때는 50일 이하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셉터라고 해서 신규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프리셉터라고 하는데 이런 프리셉터가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곳이 86%였습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신규 간호사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랑 호주, 캐나다는 정부의 지원하에 일정 기간 동안 표준화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의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의 마그넷 레코그니션 프로그램과 같은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를 병원이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호주나 캐나다 등에도 조금 더 한국보다는 더 긴 기간 동안 신규 간호사가 자립할 수 있는 교육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9년도에 서지훈 간호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77억 원 예산으로 국공립병원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대상으로 교육 전담 간호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최은숙 의원이 각 병원에 교육 전담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였고요. 우선 올해 2월에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대안 반영 폐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가 올해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프리셉터를 맡으면서 경험을 했는데 정말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잠깐이라도 교육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프리셉티를 좀 맡아주고 교육을 해주면서 훨씬 교육할 때 여유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가 민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간호학생 실습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호대학생이 3학년, 4학년 때 실습을 병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습에 나갔을 때 바이탈 체크나 환의, 시트 교환과 같은 보조원 수준의 업무만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막상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제 실제로 충격을 받고 학교 교육과 현장 업무와의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호학생 때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이제 간호학생에게 아이디가 부여되는 곳도 병원도 거의 없었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환자 정보에 대해서 보거나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서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실 때 한 1분 정도 잠깐 가서 보다가 비켜드리고 막 종이에 빼곡히 다 받아 적고 그런 걸 토대로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하고 하느라 거의 실습 기간에 밤을 새면서 실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은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컴퓨터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그런 임상의 병원 환경에서 이제 관찰 위주의 실습을 하면서 실무 경험도 부족하고 또 OCS나 EMR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막상 임상에 노출되었을 때 너무 이제 실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각 병원 학교에서 실습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산학 간의 갑을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교육 환경도 미비되어 있는 대학교도 많이 있고 대학별, 지역별 교육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 실습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한 것은 결국 신규 간호사의 입사 시 적응 장애, 사직 등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국가나 병원, 개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생 시절에 실습 교육을 통해서 미리 임상 환경에 대한 큰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은 이런 신규 간호사 사직 문제나 이런 것도 훨씬 현재에 비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생 실습 교육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실습 기간이 교육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적 책무로서 학교, 실습기관, 국가가 다자간 실습 교육에 공동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국가가 실습지 수급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을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실습기관이 기준을 갖춘 실습 교육 환경이 되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의료법이나 앞으로 지정되어야 할 간호법에서도 의료인 양성 책무성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강의가 끝이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강의에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는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평소에 이제 관심이 그렇게 없으셨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간호사 문제에 많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서 간호사들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들이 또 변화가 있었나 이거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진 않아서 사실 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현실이나 이런 거는 직접 체험은 하지 못해서 사실 이번 강의 내용에서도 빼긴 했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오늘도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포털 사이트 댓글을 보니까 엄청 급여 많이 받고 있지 않냐, 이런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파견 가신 그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은 기존이랑 동일한 급여를 받고 이제 굉장히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정부에서 약속한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아요. 일단 그런 것도 일단 적절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공공병상이 부족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저희 국내 221개이긴 한데, 그 중에서 300병상 이상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7개밖에 되지가 않고, 총 공공의료 병상이 8.9%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코로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병상이 부족한 것도 일단 간호사들이 느끼고 있는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아까 그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왜 안 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들의 인건비 되게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임금이 연봉이 2억 원이라면은 지방은 3억 원, 4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을 이제 지방에 모셔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임금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들의 임금은 낮아지는데, 표준임금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표준임금제를 도입을 하는 게 서울 공공병원의 서울의료원이나 무슨 국립중앙의료원 이 간호사들 일단 임금 자체가 낮고, 지방의료원 간호사들은 더 낮아요. 그래서 표준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적정 임금도 사실 되지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표준임금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불과 1,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주 52시간 제외 특례 업종으로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의사들 자체가 일단 보건업에 들어가는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80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 실제 당직표랑 그게 달라요. 실제 당직표랑 실제 당직표 상으로는 100시간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당직표에서만 80시간 이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의사들도 주 80시간 정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업이 제외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운송업이랑 보건업이 주 52시간 특례 예외잖아요. 근데 사실 과로사랑 이런 사망이 제일 많은 직업인데 이런 직업부터 주 52시간 제외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 주 40시간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일단 이런 주장을 올해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주 52시간 제외 업종에서 이제 간호 노동자들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제외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최현숙 국회의원님이 국민의당에서
이제 나오셔갖고 최연수 국회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공공간호사 제도, 그리고 지역 공공간호사 법안이랑 그리고 교육 전담 간호사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셨었던 바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도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계시는 상태고, 그리고 지난 국회에는 없었고 이제 그 전에 신경림 전 국회의원님이 현재 대한간호협회장이신 신경림 국회의원님이 있으십니다. 그 전에도 좀 몇 분 계시긴 했는데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수진 의원님은 현재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보다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상태시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영리병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공공병상이 많이 부족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의 지불 능력도 사실 진짜 지방에 그 지불 능력이 거의 없어서 망해가는 그런 열악한 병원도 있겠지만, 사실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맨날 새로 건물 짓고 병상 늘리고 기계 사고 새로 건물 분원 만들고 그렇게 돈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실 병원에서도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랑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에 비해서 급여 처우가 너무 안 좋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또 급여를 좀 아주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임금 격차가 그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의사 임금도 거의 2위 정도로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간호사와 의사의 임금 격차도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병원을 더 배를 불려줘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번에 간호관리를 차등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런 만약에 간호사를 많이 채용을 하면은 병원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뭔가 간호사들을 처우를 개선하려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은 많았는데, 사실 그게 간호사들한테 다 가진 않거든요. 병원들이 그냥 가지고 그냥 병원 내에서 뭔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저는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일개 간호사 한 명으로서 너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냥 너무 힘들다, 이걸 말하려고 온 거지, 사실 그 세세한 어떻게 재정이 돌아가고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알진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근데 보건산업을 이제 집어넣을 때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전공의 수가 너무 적고, 지금 80시간으로 제한했을 때도 아주 전공의 업무가 부족해서 사실 PA 간호사들도 있는 거고, PA 간호사 외에 그냥 병동의 일반 간호사들이 의사 처방을 다 걸러준다든지 뭔가 그런 업무가 업무가 넘어오는 경우도 현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업을 다 묶어서 제외를 하진 못하더라도, 근데 전공의는 3년 혹은 4년을 근무하면 이제 그 전공의 과정이 끝나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그냥 평생 평간호사로 30-40년 일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 52시간 이상, 그러니까 60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면서 평생 업종으로 삼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간호사들은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분리해서, 네. 의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더라도, 간호사는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네. 간호대학에서는 다 배출을 하니까, 맞아요. 여기서 특례업종에서 빼서 간호사라도 52시간 적용이 되게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윤범기 기자님께서 강의를 제안을 해주셔서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동안에 간호사로서 이제 후배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자다가도 꿈에서 막 인퓨전 펌프 소리가 들린다 이런 간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신규 간호사 때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막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면서 뭔가 되게 막 그런 자살 위험에까지 노출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현재 간호 정책으로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건의료 정책은 아직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고 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또 많은 공부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거나 이제 간단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들을 보니까 정말 사실 더 분노할 만한 정말 고통스러운 간호사들이 겪는 현실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고, 그리고 사실 간호사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파업을 했을 때, 전공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을 때 병원장이라든지 이제 뭐 교수님들도 다 지지를 해주세요. 뭐 의사 파업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해주시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업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간호 현장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그 관리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병원 간호사 관리자 선생님이라든지 뭐 병원 측에서라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사실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런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사실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다면은 두렵지만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계속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걸 함께 같이 알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뭐 입법이나 정책 전문가분이 계시다면은,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현실화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의료도 부족하고 많은 현실 속에서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정책 제안이나 법 제안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